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을 맞이한 가운데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말 베이 지역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아침 구름이 끼었으나 이후 날이 개이고 화창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4일 토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으나 여전히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5일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오후에는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6일 월요일에도 다소 불안정한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주말 베이 지역의 최고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 59도에서 68도 선을 보이겠으며 내륙 지역에서는 67도에서 83도,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67도에서 76도로 나타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는 49도에서 53도, 내륙 지역에서는 46도에서 53도,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50도에서 52도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성장률이 사상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캘리포니아주 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유입 인구는 18만 6,807명으로 총 인구는 3,992만 7,315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성장률 역시 지난해 0.47%로 1년 전인 0.78%보다 감소했습니다. 이는 1900년부터 인구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8,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의 인구 성장률이 0%까지 떨어져 주목됩니다. 2010년 이후 성장만 거듭하던 LA 카운티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이어스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인구 성장률 둔화의 원인을 주택 부족으로 진단했습니다. 주택난과 주거비용 상승으로 젊은 세대가 LA 카운티에 정착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인구 비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에 접어들면서 사망률이 급증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내 10대 대도시들 가운데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았던 곳은 세크라멘토로 1.49%, 즉 7,400여 명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쉐어라이드 픽업 존이 이전돼 터미널 앞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우버 그리고 리프트가 고객을 승차시키는 쉐어라이드 픽업존을 오는 6월 3일부터 국내선 주차장으로 옮기면서 터미널 앞 극심했던 교통 혼잡이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선 하차와 국제선 승하차는 여전히 터미널 앞에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쉐어라이드 이용객들은 승차 시 터미널의 제 입장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간 뒤 다리를 건너면 있는 픽업존에서 자신의 드라이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픽업존 3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앞에서 상담원이 안내를 돕고 있습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거나 텍스트를 보내다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의 산만 운전에 미 보험회사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 각종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주의 산만 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자 보험업계가 휴대폰 사용 자료를 바탕으로 할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의 산만 운전 줄이기에 발벗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블룸버그는 미 보험업체들이 주의 산만 운전에 따른 사고로 보험 청구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운전자 모니터링 업체들과 손잡고 주의 산만 운전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했습니다. 교통데이터 분석 전문 스타트업인 젠드라이브에 따르면 지난해 주의 산만 운전 발생률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명 운전자 중 1명은 소위 휴대폰 중독자라고 규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연히 주의 산만 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이 늘어나면서 보험업체들의 사고 피해 보상금 부담도 늘자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험업체들이 눈을 돌린 곳이 주의 산만한 운전을 모니터링하는 업체들입니다. 젠드라이브는 6천만 개 휴대폰 사용자의 운전 습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운전자 4명 중 1명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이들 업체들의 모니터링 결과의 공통점은 모니터링 자료를 본 운전자들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모바링 텔레매틱스의 경우 35% 운전자들이 핸드폰 사용을 줄였습니다. 보험업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자의 사고율이 20%나 더 높다 보니 보상금이 늘면서 보험 설계인들의 맞은 폭이 그만큼 줄어든 상황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보험업체 중 20% 정도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모니터링에 동의하는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 금연 프로그램 CTCP에 따르면 가주 고등학생의 30%는 이미 전자담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자담배의 맛이 다양한 데다 USB 등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숨기기 쉬워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미 쥬링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의 종류는 바나나, 딸기, 레몬, 사탕 등 무려 15,500가지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실험을 거친 전자담배 액상의 75%는 폐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디아세틸 향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TCP 측은 이처럼 전자담배의 맛이 다양한 만큼 아이들이 모두 경험하고 싶은 감성을 자극하게 해 중독에 빠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어린 나이에 담배를 접할수록 중독성이 강해져 담배 회사들의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수돗물을 평생 마시면 발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보호단체인 Environmental Working Group은 캘리포니아주 공공수도 시스템이 오염된 것을 발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 소속 연구진은 캘리포니아주 수돗물에 비소를 비롯해 우라늄과 유가 크롬 등 방사성 원소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질 오염을 초래한 에너지 기업 PG&E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여 승소를 이끌어낸 실화 영화인 에린 브로코비치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바로 유가 크롬이었습니다. 특히 2,700여 곳의 커뮤니티 수도 시스템을 분석해 오염된 물을 발견했으며 이는 15,500여 건 암 진단 사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에린 브로코비치 사례를 진행했던 USC 교수 나치만 브로트바 박사는 자료를 검토했는데 1, 2년 정도 수돗물을 마신 주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70년가량 평생 오염된 수돗물을 마셔온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려할 만한 연구 결과이지만 주민들이 패닉에 빠질 만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학 사회를 뒤흔든 초대형 입시 비리 사건에서 한 건의 부정 입학에 650만 달러의 고액 뇌물이 오간 사례가 적발됐다고 LA타임스가 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중국계 학생인 유시 차오가 2017년 봄 스탠포드 대학의 요트 특기생으로 입학했는데 중국 베이징에 사는 이 학생의 부모가 뉴포트 비치 소재 입시 컨설턴트인 윌리엄 릭 싱어에게 부정 입학의 대가로 65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싱어는 학부모 33명에게서 뒷돈을 받고 자녀를 체육 특기생으로 둔갑시키거나 대리시험을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규모 부정 입학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유명 TV 스타인 로리 러플린이 두 딸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 입학시키는데 50만 달러를 제공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또 다른 중국계 부모가 딸을 예일대에 보내는데 120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이 있지만 수백만 달러의 뇌물 제공 사례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오의 부모는 모건 스탠리 자산관리사의 소개로 싱어를 알게 됐으며 차오는 요트를 해본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경쟁력 있는 요트 선수 출신인 것처럼 꾸며 스탠포드 대학 요트 특기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검찰청과 연방수사국 FBI 보스턴 지부가 지난 3월 중순 입시비리 사건을 발표한 당시 뇌물 총액 규모가 2,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차오 부모가 싱어에게 찔러준 뒷돈은 뇌물 총액 4분의 1에 달합니다.
차오 부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는 졸피뎀 등 일부 수면제의 부작용을 최고 수준의 경고인 박스 경고, 박스트 워닝으로 강화했습니다. FDA는 수면제 졸피뎀, S조피클론, 잘레플론이 목류병과 졸음운전 등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드물지만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복약 설명서에 박스 경고로 추가하도록 명령했다고 CNN 뉴스 인터넷판 등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FDA는 지금까지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한 낙상, 화상, 익사, 일산화탄소 중독, 저체온증, 교통사고, 자해, 자살, 기도 등으로 부상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66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면제가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본인은 대체로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FDA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가장 낮은 용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단 한 차례 복용해도 나타날 수 있다고 FDA는 경고했습니다. 의사는 문제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부작용을 겪은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있다는 경고와 함께 투약을 중지하게 해야 한다고 FDA는 당부했습니다. 또 수면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 즉시 투약을 중지하고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질환인 에이즈의 완치 및 감염 차단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런던대 등 다국적 연구팀은 2일 의학 전문지인 랜싯에 발표한 논문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억제 치료를 한 결과 이들의 파트너 남성 1000명 중 HIV에 감염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8년에 거쳐 1000명의 건강 상태를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들 1000명 중 15명이 HIV에 감염되기는 했지만 이들은 바이러스 억제 치료를 받은 기존 파트너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성관계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빨간불 신호 위반을 잡아내는 단속 카메라가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산마테오 카운티에 확대 설치되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3일 이스트베이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12개 교차로에 빨간불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새로운 디지털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은 4월부터 새 감시 카메라로 단속을 시작했지만 경고만 주는 30일간 유예기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도시 경찰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알라메다 카운티는 5월부터 교차로 자동 감시 카메라를 통해 빨간불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신호 위반 사례를 적발해내는 레드라이트 카메라로 새 수입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주 빨간불 신호 위반 벌금은 490에서 525달러입니다. 교통신호 위반에는 367달러를 부과하지만 과속으로 티켓을 받게 되면 기본 벌금 100달러 등이 추가돼서 490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주정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교통 위반 티켓에 가중 부가 수수료를 붙이는 정책으로 1993년 103달러, 2003년에는 340달러에서 계속 벌금을 늘려왔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는 빨간불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일회용품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메인주가 미국 주정부 가운데는 처음으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제닛 밀스 메인주 주지사는 전날 스티로폼으로 만든 음식 용기 및 플라스틱 음료 휘젓개를 상업시설에서 퇴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메인주 내 음식점과 커피숍, 식료품점 등에서는 이들 제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1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미 메인주 내 15개 소도시에서는 스티로폼 음식 용기를 금지했으며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의회도 스티로폼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으나 메릴랜드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지는 불명확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베이 지역 주택 가격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코올로직이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이 지역 3월 중간 주택가는 83만 달러로 전월 대비 7.8% 상승했으나 전년 대비 0.1% 떨어졌습니다. 2012년 3월 이후로 83개월간 연속 상승했던 베이 지역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주택 중간가는 2016년 3월 대비 16.2%나 치솟았었습니다. 그 후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올 2월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3월 베이 지역에서 판매된 주택수는 6,124채로 전월 대비 39.4% 많았으나 전년 대비로는 14.8% 감소했습니다. 코올로직의 앤드류 르페이지 분석가는 앞으로 2달간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회복세, 리프트와 핀터레스트 등의 공개 주식 상장이 가져올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모기지 금리 하락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 발표된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치솟은 집값 부담에 밀려 베이 지역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실제로 소노마, 나파, 마린 카운티 인구는 산불 등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이 지역 고등학교에 테러 위협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엘세리토 고등학교에 온라인 폭탄 위협 메시지가 보내져 1일 오후 전교생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피령이 내려진 전교생은 오후 1시 15분경 학교 축구장에 모여 7230 페어먼트 애비뉴 위치한 하딩 초등학교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픽업 온 부모를 만나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세리토 경찰국은 캠퍼스 수색 작업을 위해 페어먼트와 스탁튼 사이에 엘슈베리 애비뉴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오후 2시 30분경 종료됐으며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시사지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매년 선정하는 전국 우수 공립고교 순위에서 길로이의 닥터 TJ 오웬스와 산타크루즈의 퍼시픽 컬리지에이트가 가주 탑5에 포함됐습니다. US 뉴스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9년 우수 공립고교 랭킹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순위에서 각각 3위와 4위에 오른 오웬스와 퍼시픽 컬리지에이트는 전국적으로 각각 42위와 44위에 랭크됐습니다. 2018년 순위에서는 가주 23위를 차지했던 오웬스는 졸업률 100%, 대입 준비 능력 86.4점을 받아 1년 만에 20위가 뛰었습니다. 퍼시픽 컬리지에이트도 졸업률 92%, 대입 준비 능력 100점을 받아 명문고의 명예를 되찾으며 가주 4위에 올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해 있는 샌프란시스코 로엘고가 가주 6위, 미션 산호제가 12위, 몬타비스타가 13위, 림부르기 14위, 도어티밸리가 20위, 헨리 M 건 고교가 21위에 올랐습니다. 가주 30위권에는 세크라멘토의 웨스트 캠퍼스가 32위, 팔로알토의 팔로알토 고교가 33위, 플레전튼의 아마도어 밸리가 36위, 피드몬트의 피드몬트 고교가 37위, 오클랜드의 오클랜드 차터 고교가 38위, 산호제의 릴랜드 고교가 40위 등 베이 지역 고교들이 포함됐습니다. US 뉴스 공립고교 랭킹 평가는 매년 총 2만 3천여 개 미국 내 50개 주의 공립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대학 진학 준비 능력, 학생들의 수학 리딩 성적, 수학 읽기 성취도, 소외계층 학생 성취도, 12학년생의 AP 및 IB 수강 비율, 졸업률 등 6가지 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US 뉴스 측은 밝혔습니다.
몬트레이베이 아쿠아리움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 지역 출퇴근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몬트레이베이 지역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몬트레이베이 아쿠아리움 연구소의 프란세스코 차베스와 연구팀은 몬트레이 인근 모스랜딩의 수지를 지난 25년 동안 조사해 왔습니다. 연구팀은 2017년부터 대기의 이산화탄소량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이산화탄소량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차베스가 이산화탄소의 출처를 삼각 측량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해커패스와 살리나스 밸리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커패스는 실리콘밸리와 몬트레이베이를 연결시키는 통로로 실리콘밸리의 공해가 미풍을 통해 몬트레이베이까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밤사이 이산화탄소가 살리나스의 농작물로부터 몬트레이베이로 이동된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차베스와 연구팀은 이 두 곳에서 오는 이산화탄소가 몬트레이베이의 이산화탄소량을 20% 증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바닷물에 흡수돼 해양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이산화탄소가 해양에 융해될 때 해양이 약한 산성을 띠는 탄산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질의 산성화는 해양에 서식하는 산호류와 조개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차베스는 실리콘밸리에서 이산화탄소 외에 바람에 실려오는 다른 공해 물질도 바닷물에 스며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등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는 가정도 날로 치솟고 있는 건강보험 디덕터블 부담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중산층들까지 가정경제에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2일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12년간 직장보험의 연간 디덕터블이 약 3배에서 4배로 급증해 현재 근로자가 부담하는 평균 디덕터블이 $1,30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LA타임스는 치솟는 의료비에 비해 미국인들의 저축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인 10명 중 4명 이상이 고액 디덕터블 플랜에 등록하고도 이를 충당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2006년 직장보험에 가입한 1인 직장인의 평균 디덕터블은 약 $37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350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미국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약 $1,500의 고액 디덕터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릴 적 미국에 건너온 한인 입양민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한국 내에 혹시 있을지 모를 혈육을 찾는 프로그램이 도입됐습니다. 주 LA 총영사관은 서울 서대문 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유전자 전자키트를 마련해 한인 입양인들의 한국 내 부모, 친인척 찾기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부모나 친인척을 찾고자 하는 한인 입양인은 총영사관에 예약한 뒤 직접 방문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DNA 키트는 경찰을 통해 국내로 전달돼 중앙입양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총영사관은 또 양부모의 사정이나 법률상 맹점으로 인해 성인이 되고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내 주의회 등을 대상으로 노력한 결과 네바다주 의회가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 지지 결의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유학 오는 한인 유학생들이 현재 54,500명으로 8%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유학생 전체는 1.5% 늘어나 큰 폭의 하락에서 반전됐으나 신입생들은 5%에서 6%나 계속 줄어들고 있어 각 대학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은 한때 10만 명을 넘었다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가장 많은 중국 출신 유학생들은 현재 36만 3,300여 명으로 전년보다 2.3%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인 인도 출신들은 19만 6,300여 명으로 6.4% 감소했습니다. 한국 출신들을 바짝 뒤쫓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유학생들도 전년보다 16%나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전체 등록 유학생들이 1.5% 늘어난 것과는 달리 새로 입학한 신입 유학생들은 2% 감소했습니다.
미국 대학원 신입생들이 전년보다 5.5% 감소했고 대학 학부 신입생들은 6.3% 줄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학생들은 한 해에 미국에서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424억 달러나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4.5%는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가져와 쓰고 있어 미국 대학과 이민사회, 전체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유학생들이 해마다 줄어들어 각 대학들의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어 각 대학 총장들이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들이 줄어들면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어학원, 각급 학교, 한인 업체들을 연쇄적으로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자녀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가 지난달 28일 팔로알토 미첼 팍 커뮤니티에서 개최한 2019 통일 골든벨 대회에서 참가 학생들이 통일과 한국사 관련 문제를 서바이벌 방식으로 풀며 한인 정체성을 확립해 갔습니다. 이날 골든벨을 울려 대상을 차지한 백지혜 학생은 본국 해외 결선대회를 거쳐 종합결선대회인 KBS 특집방송 도전 역사 통일 골든벨에 출전하게 됩니다. 또 금상에는 안예찬, 은상에는 김시유, 동상에는 김예원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김지민 부총영사, 정음 이스베이 한인회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우리사위 한국문화원 공연, 이하인 학생이 클라리넷, 강은솔 학생이 가야금 연주 등이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졸업의 계절 5월을 맞아 올해 캘리포니아 주요 대학들의 졸업 시즌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10일 가주 지역 주요 종합대학들 중 가장 먼저 전체 졸업식을 개최하는 USC를 필두로 UC 계열 대학들과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 스탠포드 등 주요 사립대학들의 졸업식이 6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10일 LA의 명문 사립인 USC가 종합대학으로는 첫 번째로 전체 졸업식을 열어 학사, 석사, 박사 등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합니다. 올해 USC 졸업식 축사는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맡아 졸업생들에게 용기와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UC 계열대에서는 UC 버클리와 UC 머세드가 가장 먼저 졸업식을 갖습니다. UC 버클리는 오는 5월 18일부터 각 단과 대학별로 졸업식을 개최하고 법대 졸업식은 이보다 앞선 5월 10일에 열리게 됩니다. UC 얼바인은 5월 11일 법대 졸업식을 시작으로 6월 1일 의대 졸업식이 열리게 되며 각 단과 대학별 졸업식은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집니다. UC 리버사이드는 오는 5월 31일 의대를 시작으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각 단과 대학별로 졸업식을 갖습니다. UC 데이비스는 5월 17일 의대, 18일 법대에 이어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역시 단과 대학별로 졸업식이 이어집니다. UC 산타바바라도 6월 15일과 16일 단과 대학별로 졸업식이 실시됩니다. 산호제 주립대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는 5월 28일에, 칼스테이트 이스트베이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스탠포드 대학은 6월 16일 전체 졸업식을 갖습니다. 이날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연사로 초청돼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크라멘토주 하원이 2일 롬바르드 꽃길 예약제 및 통행료 법안을 51대 18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 하원 법안 AB 1605가 주 상원의 표결을 거쳐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2020년 이후 시행됩니다. 법안은 롬바르드 꽃길 방문객들에게 방문 전 온라인 사전 예약을 요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한 대당 평일 $5, 주말과 공휴일에는 $10 통행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과 주민 초청객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팅 주 하원 의원은 연간 관광객 200만여 명이 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 명소인 롬바르드 꽃길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AB 1605를 발의했습니다. 주 하원 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AB 1605를 11대 3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알렉사와 사용자 사이의 대화가 녹음돼 전 세계 수천여 명의 아마존 직원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렉사가 사용자 명령을 학습하기 위해 대화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 파일을 아마존 직원들이 듣고 주석을 달아 보고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보도된 것입니다. 직원들은 성폭력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파일을 듣기도 했으며 재미있는 파일은 메신저를 통해 공유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용자의 집 주소 등 위치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아마존, 구글, 애플을 비롯해 모든 인공지능 스마트홈 스피커들이 사용자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 저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청금지법 AB139호에 따르면 홈 스피커 업체는 제3자와 녹음 파일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서면으로 허락한 경우에 한해 음성 기록을 AI 시스템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조던 커닝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와 일부 IT 업체들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 보안 강화법 SB 327을 통과시켰다면서 지나친 규제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글이 사용자가 위치 정보와 사용 기록을 직접 삭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사용자가 위치 정보와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사용 기록을 직접 삭제하지 않아도 기간을 설정하면 해당 기간이 지난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록 자동 삭제 기능이 도입되면 사용자는 구글 계정의 웹과 앱 활동 메뉴에 들어가 사용 기록 보관 기간을 3개월 혹은 18개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기록은 설정한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기존 구글 기능에서는 사용자가 사용 기록을 삭제하려면 매번 직접 위치 정보 기록이나 웹과 앱 활동 메뉴에 들어가 삭제 버튼을 눌러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기능은 몇 주일 내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미성년 남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테니스 코치가 2일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날 구강 성교 및 동성관계 등을 포함한 60건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노르만디 센토스 버거스는 최대 250년형 선고에 처해질 수 있어 사실상 죽을 때까지 감옥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린 카운티 타말페이스 고교의 인기 테니스 및 체육 교사였던 버거스는 2006년 8월에도 아동 성추행, 성적 구타로 체포, 기소된 적이 있으나 배심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석방됐었습니다. 2010년 재판을 끝낸 버거스는 소살리토에 버거스 테니스 파운데이션을 설립한 후 개인 사업을 시작했으나 16세 소년 2명이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다시 체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이 촬영한 비디오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1년 전 대분출을 일으켰던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의 분화구에서 한 방문객이 300피트 아래 절벽으로 추락했다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일 ABC 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쯤 한 남성이 분화구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구조대가 3시간여의 구조 작업 끝에 바위턱에 걸려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32세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킬라우에아 화산을 찾아 분화구 쪽 절벽에 설치된 철제 난간 너머로 구경을 하려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는 군 헬기를 동원해 중상을 입은 이 남성을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치료를 하고 있다고 ABC 뉴스는 전했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지난해 5월 분화해 용암이 주택가까지 흘러내려 큰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샬럿 캠퍼스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때 사망한 학생이 총에 맞으면서도 총격범을 덮쳐 더 큰 참사를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샬럿 맥클렌버그 경찰서장인 커 퍼트니는 1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학의 환경학과 학생인 21세 라일리 하월이 총격을 멈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퍼트니 서장은 하월이 용의자를 넘어뜨렸다며 그가 한 행동은 경찰이 제시한 총격 사건 대응 지침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퍼트니 서장은 하월이 도망치거나 숨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을 택했다며 불행히도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희생으로 여러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은 30일 오후 5시 40분쯤 인류학 수업이 열리고 있던 이 대학의 강의실에서 용의자인 트리스탄 앤드루 테럴이 권총으로 사람들을 쏘면서 발생했습니다. 충격으로 하월과 19세 학생 등 2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다른 학생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테럴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지만 범행 동기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명문 공과대학으로 꼽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남학생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백모 씨는 지난해 9월 22일 피츠버그 대학 여학생을 자신의 아파트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오다 1일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기소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백 씨의 아파트 이웃이 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아파트 문을 두드렸고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여성이 뛰쳐나와 달아나자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를 찾아왔을 때 백 씨는 우리 둘 사이 대화도 녹음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여학생을 찾아 신문을 한 결과 그녀가 술에 너무 취해 성관계를 합의할 수조차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여학생의 목에는 손톱으로 긁힌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녹음 내용을 검토하면서 피해 여학생이 백 씨에게 몇 차례나 멈추라고 소리치는 것을 확인하고 백 씨를 체포했습니다. 미국 정치 경제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후보로 염두에 두었던 스티븐 무어 전 헤리티지 재단 선임 경제학자가 중도 하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무어가 연준 이사 후보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연준 이사 후보에서 중도 사퇴한 허먼 케인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2명의 연준 이사 후보가 모두 낙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학자이자 진정으로 좋은 인물인 스티븐 무어가 연준 이사 후보 지명 절차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어는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도모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포함한 아이디어 싸움에서 이겼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무어가 2016년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부터 2017년 말 의회에서 통과된 감세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조언했던 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CNN 방송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국정 운영에 대한 미국민의 만족도가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일 CNN이 여론조사 업체인 SSRS에 의뢰해 지난달 25일에서 29일 미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말 취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의 역대 최고치는 취임 2달째인 같은 해 3월의 55%였습니다. CNN은 그 후로 지금까지 4차례 50%를 넘긴 했지만 의미 있게 50% 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20%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미국민들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민주당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할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방송 공동 여론조사에서 2020년 대선과 관련해 응답자의 41%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48%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대선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 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 37%는 재선에 나설 트럼프 대통령 대신 다른 공화당 후보가 도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6%로 지난 1월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에서 27일까지 미국민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27%포인트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 왜곡 논란을 둘러싸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대치 전선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바 장관이 2일 열리게 돼 있던 연방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불참하자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의회 모욕 소환장 발부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편향적 왜곡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고,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하며 차단막 치기로 맞서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포스트 특검 전국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탄핵론에 선을 그어왔던 펠로시 하원 의장까지 강공에 나섬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탄핵론 재점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바 장관은 전날 열린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날 예정돼 있던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는 전날 오후 늦게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 후 법사위 소속 상근 변호사들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한 형식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일부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고 일반에 공개한 448쪽 분량의 특검 보고서 편집본의 원본 공개에 대한 소환장 발부 요청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원본 제출 소환장의 기한은 전날까지였습니다. 바 위원장의 노쇼로 인해 이날 하원 법사위는 파행 끝에 열린 지 15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바 장관의 명패가 놓인 증인석은 끝내 빈자리로 남았습니다. 레들러 위원장은 바 장관이 계속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오는 29일 벌금이나 구금 등 의회 모욕의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바 장관과 민주당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자칫 양측 간 대립이 법적 전투로 비화할 수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군대 내의 성희롱을 형법으로 다루는 범죄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성희롱을 독립적인 군사 범죄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올해 초 미국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마사 맥셀리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의 요청으로 구성된 성폭력 책임 및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맥셀리 의원은 지난 3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다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군 복무 시절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노동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미 노동부는 2일 2019년 1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이 전분기에 비해 3.6% 올라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4년 3분기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1분기 노동 생산성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는 2.4%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10년 3분기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가파르게 향상된 것은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에 2.2%에 그쳤지만 올해 1분기에는 3.2%를 기록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1분기 노동 생산성이 큰 폭으로 향상된 것은 미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동 생산성 향상은 인건비 증가를 억제해 기업 이윤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매우 양호하게 나온 데 따라 상승했습니다. 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7.16포인트 상승한 26,504.95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8.12포인트 오른 2,945.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7.22포인트 급등한 8,16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민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달 국경 순찰대 붙잡힌 과테말라 출신 16세 소년이 구금시설에서 고열과 오한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일 만에 숨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성명을 통해 홀로 국경을 넘어온 과테말라 소년이 텍사스주의 한 어린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전날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이날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과테말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소년은 지난달 19일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텍사스주 엘파소 지역에서 국경 순찰대에 붙잡혔습니다. 소년은 이민 세관단속국의 구금시설에서 난민 재정착사무소가 운영하는 어린이 이주민 보호소로 보내졌으나 이튿날부터 고열과 오한,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심각한 뇌염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소년은 한 차례 병원 치료에도 별다른 차도가 없자 병원에 입원해 뇌수술을 받는 등 수일간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히는 이민자 가족들에 대해 DNA 유전자 채취를 내주부터 시작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주부터 국경지역 두 곳에서 시범 시행한 후에 본격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주부터 국경지역에서 붙잡히는 이민 가족들에 대해 DNA 유전자까지 채취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멕시코 국경지역 두 곳에서 2, 3일씩 시범 프로그램을 가동해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이민 가족들에 대해 DNA 유전자를 채취하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DNA 테스트는 면봉으로 볼 안쪽을 문질러 유전자를 채취하는 취익 수압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전자 일치 여부 등 테스트 결과는 90초 안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 한 가족인지 가짜인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가려내게 됩니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가 주관하되 다른 연방정부는 물론 같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 사이에서도 이민자들의 DNA 테스트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스는 이민자들에 대한 DNA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미리고 가거나 난민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 가족들 안에 가짜 가족이 있거나 성년자를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속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소식입니다. 미국 내륙 지방을 남북으로 가르는 미시시피강 수위가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서며 홍수 피해 확산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홍수는 지난 주말 중북부에 쏟아진 때늦은 봄눈이 한꺼번에 녹아내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주 들어서는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대도시 시카고의 시카고강 주변과 교외 지역 데스플레인강 주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등에도 돌발 홍수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오는 주말까지 비가 예보돼 있어 피해는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한편 1993년 미시시피강 대홍수 당시에는 최북단 미네소타에서부터 남단 멕시코만에 이르는 9개 주에서 4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주택 5만여 가구가 훼손되는 등 1,500만에서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낸 바 있습니다. 돌아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미국 시민으로는 최고의 영예인 자유 메달을 받습니다. 우즈는 오는 6일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 메달을 수여받는다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2일 밝혔습니다. 자유 메달은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 문화, 스포츠, 기타 공적 영역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미국인에게 대통령이 주는 최고 권위의 훈장입니다. 의회가 수여하는 골드 메달과 함께 최고 시민상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017년 1월 8년 임기를 함께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자유 메달을 깜짝 선물로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됐습니다. 우즈는 33살이던 2008년 6월 US 오픈 석권으로 통산 14번째 PGA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11월 터진 섹스 스캔들로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부상까지 겹쳐 매년 수술대에 오르면서 선수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재기 노력 끝에 그는 지난달 14일 끝난 메이저 대회인 메스터스에서 우승하며 10년 만에 황제의 귀환을 신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즈의 열렬한 팬으로 지난 2월 초에는 플로리다에서 우즈와 살아있는 골프 전설 잭 니클라우스와 라운딩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교사들의 학내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주 플로리다주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파클랜드 총격 참사에 따른 대응책으로 교사가 아닌 특정 학교 직원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플로리다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파클랜드 총격 참사 당시 총기 난사 용의자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 풋볼 코치의 이름을 딴 코치 아론 파이스 가디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약물 검사와 심리평가를 받고 14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교육에는 80시간의 공인 총기 설명 교육과 총기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8시간의 실전 훈련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플로리다주의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고 민주당은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했습니다. 론 드샌티스 공화당 소속 플로리다 주지사는 과거 지지를 표명한 바 있는 이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반면 플로리다 주 내 브라이어워드, 팜비치, 오렌지 카운티의 학교 이사회들은 자신의 학교 교사들이 총기를 휴대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9년 동안 신부전을 앓던 환자가 드론으로 이송된 신장을 이식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한 주차장에서 이식용 신장을 싣고 출발한 드론은 시속 20마일로 약 300피트 상공을 날아 3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는 메릴랜드대 의료센터 착륙장의 10여 분 뒤에 안착했습니다. 착륙장에 먼저 나와 드론을 기다리던 조셉 스칼레아 메릴랜드대 외과 조교수는 드론이 도착하자 드론에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의학계에는 큰 도약이라며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드론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예비 프로펠러와 보조 배터리, 전지 팩, 낙하산 등이 장착돼 있었지만 이들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첫 장기 배송에 성공했습니다. 스칼레아 교수와 장기 이식 의료진은 앞서 연방항공청에 드론 비행 승인을 받고 현지 소방국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번 장기 이송 프로젝트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언제든 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다 마침내 신부전 환자 트리니 글리스파이에게 새 신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스칼레아 교수는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서 이제 그는 더는 투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소식입니다. 지난달 26일 이스트베이와 샌프란시스코에서 4시간여 동안 3명을 살해한 오클랜드 남성이 경찰과 추격전에 이어 총격전을 벌이다 네바다주에서 체포됐습니다. 마크 잭슨 네바다 더글라스 카운티 지방검사는
스테폰 제퍼슨이 지난 26일 자신을 추격하던 셰리프에 쫓기다가 네바다주 경계선에서 총격전을 벌인 뒤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제퍼슨의 총격으로 셰리프 한 명이 손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퍼슨은 경찰 살해 시도 및 흉기를 이용한 살해 시도, 무기 소지, 절도 차량 소지, 경찰을 따돌릴 혐의로 현재 네바다주 교도소에 보석금 100만 달러 책정과 함께 수감 중입니다. 당국은 제퍼슨이 같은 날 이스트베이에서 발생한 3차례 살인 사건의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UC 버클리 남성 사교 모임인 프래터니티에서 성폭행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버클리 경찰 당국은 지난달 28일 오전 12시경 캠퍼스 밖 채닝웨이 2700블락에서 열린 프래터니티 하우스 파티에서 한 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18세인 것으로 추정되며 UC 버클리 학생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래터니티 대변인은 사건을 확인하고 피해 여학생을 병원으로 이송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2관왕에 올라 K-팝 새 역사를 썼습니다. 방탄소년단은 1일 라스베가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듀오 부문으로 꼽히는 톱 듀오 그룹상을 한국 가수가 받기는 최초입니다. 이 부문에서 방탄소년단은 이매진 드래곤스, 마룬5, 패닉 앳 더 디스코, 댄 앤 쉐이 등 세계적인 그룹과 경쟁했습니다.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방탄소년단이 2017년부터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올해는 국내 그룹인 엑소, 갓세븐과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루이 톰린슨과 후보로 경쟁했지만 방탄소년단이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는 부문이어서 수상이 점쳐졌습니다. 대한항공이 6월부터 국제선 27개 노선에서 추가로 1등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 전체 국제선 노선의 70%에서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6월 1일부터 국제선 27개 노선 좌석 운영 방식을 기존 3클래스에서 2클래스 체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이 현재 2클래스 체제로 운영하는 노선은 전체 111개 노선 중 49개 노선인데 6월부터는 총 7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노선 중 31.5%인 35개만 1등석이 남는 셈입니다. 이는 여객기 좌석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 유럽 등 주요 노선에는 1등석을 남기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 위주로 1등석을 없애는 전략을 썼습니다. 미주에서는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등 2개 노선에서 1등석을 없애고 나머지 기존 노선은 모두 유지합니다. 유럽 역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터키 이스탄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등 4개 노선에서 추가로 퍼스트 클래스를 없앱니다. 이탈리아와 미국의 합작 자동차 그룹인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의 차량에 삼성전자의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플랫폼 등 첨단 IT 기술이 탑재됩니다. 1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는 차세대 안드로이드 기반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올해 안에 출시한 뒤 오는 2022년까지는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차에 이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이 시스템은 자동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빌트인 애플리케이션, 위성 내비게이션, 자동 비상 전화, 스마트폰 연결 등의 첨단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4G 인터넷 연결은 기본이며 최근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5G 이동통신도 지원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IoT 플랫폼인 스마트띵스와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인수한 미국의 자동차 전장 오디오 전문 기업인 하만의 클라우드 플랫폼 이그나이트와 연결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이를 통해 운전 중 주유소와 충전소의 위치 파악, 날씨 업데이트, 실시간 교통 안내 등은 물론 주변 식당에 대한 평가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받아보는 방식입니다. 삼성 스마트띵스는 간단한 음성 명령만으로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을 제어하는 동시에 생활정보와 콘텐츠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IoT 플랫폼입니다. 하만이 올 초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19에서 선보인 이그나이트는 차량 내부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무선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이버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는 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신차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초 탑재 모델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2019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전기차 기반 콘셉트카인 민트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에 따르면 민트 콘셉트는 현대차의 한국과 유럽, 북미 디자인 센터 간 협업으로 만든 글로벌 프로젝트로 도시의 일상생활에 맞춰 기능성과 주행성 등을 만족시키는 시티카를 지향합니다. 민트 콘셉트는 뉴욕 모터쇼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 뉴욕 허드슨 야드에서 선 공개됐습니다. 공개 행사는 보그와 GQ 등 패션 잡지를 발행하는 컨데 나스트 인터내셔널과의 협업으로 패션쇼와 연계해 진행됐습니다. 루크 동코볼케 현대차 그룹 디자인 담당 부사장은 민트 콘셉트는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미학을 절제되고 정제된 디자인 언어로 시각화해 표현한 작품이라며 전통적인 프로포션과 진보적인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의 아이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정부군과 반정부 시위대 간 충돌로 이틀 연속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베네수엘라 한나라 두 대통령 사태가 연일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다만 군부 이탈 세력을 등에 업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단숨에 몰아내려 한 임시 대통령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의 군사 봉기는 큰 소득 없이 끝난 분위기입니다. 대신 미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사태를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장외 국제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앞세운 정부군의 강경 진압도 이틀 연속 이어졌습니다. 인권단체 베네수엘라 사회 갈등 관측소에 따르면 정부군이 발포한 실탄, 최루가스로 인해 이날 전국에서 13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카라카스에서 시위에 나섰던 시민 1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해 전국 혼란으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할 정도로 이틀간 극한 대립이 이어졌지만 과이도 의장의 이번 전복 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주 누적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지난해 8월 민주 콩고에서 10번째 에볼라 사태가 발생한 뒤 이날까지 모두 994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민주 콩고의 에볼라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WHO는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에볼라 백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백신은 아직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WHO는 민주 콩고에서 에볼라가 재발하자 머크사가 제조한 백신을 공급하는 등 확산 방지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내전 때문에 질병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 콩고 북키부에서 발병한 에볼라는 동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북키부와 접한 루안다, 우간다 보건당국도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 콩고의 이번 에볼라 사망자는 2014년에서 2016년 서아프리카를 휩쓴 에볼라로 11,000여 명이 숨진 사태에 이어 전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많습니다.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 라디오 방송 언론인이 또 살해됐습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희생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엘 우니베르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부 오아사카주 원주민 커뮤니티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기자 겸 교수인 텔레스포로 산티아고 엔리케스가 전날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애리조나주와 국경이 접한 북부 소노라주 산루이스 리오 콜로라도 마을에서도 전날 밤 총격전이 일어나 한 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전은 장례를 치르는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1일 자택에서 살해된 남성을 애도하려고 조문객들이 그의 집에 모인 가운데 괴한들이 들이닥쳐 총을 난사했습니다. 무장한 조문객 중 일부가 응사하면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최소 50개의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교전으로 조문객 1명이 숨지고 다른 조문객 1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공격을 가한 1명도 다쳤습니다. 주 검찰은 2명의 공격자를 포함해 4명을 체포했습니다. 네팔 정부가 에베레스트 산에 청소 전담 인력을 투입한 지 2주 만에 3톤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2일 AFP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지난달 등반 시즌이 시작되자 한 달 반 동안 쓰레기 10톤 수거를 목표로 청소 전담팀 14명을 파견했습니다. 이 팀은 첫 2주 동안 에베레스트 산 베이스 캠프와 주변에서 빈 깡통과 병, 플라스틱, 버려진 등산 장비 등 총 3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등반팀으로부터 4,000달러를 쓰레기 보증금으로 받는 제도를 2014년에 도입했습니다. 등반 후 팀원 1인당 8kg의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환급률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정부는 올해 2월 에베레스트 쓰레기 청소를 위해 베이스 캠프에 대한 일반 관광객 출입을 무기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발 8,848m 지점에서 산악인 시신 4구가 발견됐다고 네팔 당국은 전했습니다. CNN은 에베레스트 청소 작업자들이 시신을 더 발견할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1922년 에베레스트에서의 첫 번째 산악인의 사망이 기록된 이래로 총 200명 이상이 숨졌고 대다수의 시신이 빙하나 눈 밑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와 온난화로 에베레스트 빙하와 눈이 녹으면서 그동안 묻혀있던 시신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인도 동부에 초대형 사이클론이 상륙해 주민 120만여 명이 대피하고 3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는 1999년 인도 동부에서 10,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사이클론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라고 일부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파니로 인해 곳곳에 침수, 단전, 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지붕이 날아가고 전봇대와 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했습니다. 와중에 주민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TV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 창궐한 치명적인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글로벌 식품 사슬을 흔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돼지 떼죽음과 살처분에 따른 돈육 공급량 부족의 여파가 중국과 돈육을 넘어 유럽, 미주 국가들과 다른 육류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수입 돈육 재고가 떨어지는 이달 중순 이후 인상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주로 돼지고기를 애호하는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돼지고기 공급량 부족이 열병 확산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 1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식 통계 수치보다 100배 많은 돼지가 살처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육 공급량 부족이 대체제를 찾는 수요로 이어지면서 다른 육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호주의 대중국 소고기 수출량은 67%나 증가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중국으로 육류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정육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돈육은 중국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주목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리는 돼지는 고열 증세를 보인 뒤 피부색이 변하다가 혈변을 쏟으며 며칠 안에 죽습니다. 사람에게는 옮지 않습니다.
치사율이 거의 100%인데다 증세도 비슷해 사람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인 에볼라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작년 8월 선양 외곽 지역에서 돼지 400마리 정도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량 살처분과 이동 통제 등의 긴급 조치를 한 뒤 발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열병은 감염돼지, 오염된 사료, 차량 바퀴에 묻은 먼지 등을 매개체로 삼아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발병 9개월이 지난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로까지 퍼졌습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현재 췌장암은 미국 내 암 사망 원인 4위인데 내년에는 2위가 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올해 56,770명의 췌장암 환자가 생겨 80%가 넘는 45,750명이 사망할 것으로 국립암연구소는 전망합니다. 췌장암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게 KRAS라는 종양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뉴욕대학 랭곤 헬스 펄머터 암센터의 다이앤 사이미온 박사팀이 췌장암 성장 차단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다른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ATDC라는 이 유전자를 제거하면 췌장암 세포의 성장이 완전히 멈추는 것으로 동물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사이미온 박사팀은 이런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저널 진스 앤 디벨롭먼트에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리콘밸리 주말 뉴스는 실리콘밸리의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소식과 그 외에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실리콘밸리 코리안 뉴스 @gmail.com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함과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좋은 그림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문자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